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정치 뉴스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었다가 제1부속실장이 된 이분인데요. 자, 어제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얘기대로 진짜로 국회 나오기 싫어서 그거 피하려고 한 거냐? 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설마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소규모로 보직을 변경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정부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것도 요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이렇게 부속실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인사들은 다 그럼 들러리 서주는 셈이란 거잖아요. 이거 하나를 연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과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엄청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좀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고 약간 원래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도 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뭐 풀리면 매야죠.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보는 눈이 있으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조금 수습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야권에서 이걸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기 수습 때문에 방법은 뭐예요? 나오면 되죠. 국회 출석한다? 네, 국정원에서 나오면 되죠. 나올 것 같습니까? 보니까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 국회가 결정하면 나갈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회가 결정하는데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민주당이라고 지금 다 막 김현지 비서가 나오면 안 된다, 부속실장 나오면 안 된다. 이 기준은 아니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정면 돌파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깔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게 진짜 원포인트 김현지 비서관을 위했던 인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남 라인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시절부터 함께했던 인사들이 대거 어제 보직들이 있었거든요. 김현지 비서관으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김남준 대변인이 신임으로 내정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윤기천 비서관도 지금 부속실장으로 있다가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총무비서관으로.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권순정 이제 정무기획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곳에서 정무수석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는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옮겨가가지고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갔죠. 갔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강훈식 그리고 우상호 두 사람의 체제에 좀 더 힘이 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에 조금 더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지선다도 아니고 양자택일이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비서관이 셀까요? 제1부속실장이 셀까요? 뭘 이렇게 고민을 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근데 권력과의 거리라는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부속실장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총무비서관도 사실 그 인사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대통령 산하 그 위원회에 들어가게 돼 있는 당연직 인사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모두가 측근이어가지고요. 참 애매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핵심이겠죠. 피해가는데 과거신 기자. 저도 근데 약간 그 색깔이 조금 다른 형태라서 뭐가 더 우열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은 자리보다는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더 중요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강유정 대변인이 셀까요?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셀까요? 김남준. 뭘 그럼 그렇게 단호하게 바로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이제 부속실장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현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측근해서 보조할 것이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 신임 대변인이 온다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스포트라이트 그저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대변인 더블 체제로 바꾸는 걸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더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한 3주 전부터 듣긴 했었거든요. 남자 대변인 물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고되어 있던 인사라고 보이긴 하는데 뭐 앞서서 이제 강정 대변인이 뭐 업무도 많았었고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말실수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보 그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됐다라고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좀 암암리에 밝혀왔기 때문에 이 인사가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눈길을 끄는 것이지 남자 대변인 추가 인선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던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 장관으로서 원칙적 공감 그렇죠. 네. 발언을 했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가 미리 얘기했다 해서 뭐 5보다 5독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뭐 그 말을 수습하는 과정에서가 조금 예를 들면 서면 브리핑에서 아예 그 문구를 삭제했다가 네. 기자단이 항의하니까 다시 이제 원상 복귀시키는 약간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의 뭐 개인 역량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급하게 출범도 했고 일도 좀 많이 과중하게 로드돼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런 상황도 있고 특히나 지금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조금 이심전심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당연히 강유정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지만 이번에 새로 발탁되신 그러니까 오신 분도 사실은 성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전부터 쭉 관계를 쌓아왔고 소위 말하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심을 잘 알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밸런스도 맞추면서 업무량도 좀 조절하고 이런저런 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김현지 비서관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성일정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국회에 불러서 뭘 캐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인사를 캐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인사의 어떤 점을 지금 국민의힘은 그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의원실 내에 그 여성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누가 이제 그걸 전달했다가 가지고 그 보도 가지고도 막 이런저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왜 김현지라는 이름이 왜 등장하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고리 실세로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국정감사장이 끌어내가지고 뭔가 질문을 던지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게임으로 치면 약간 이제 황금 고블린 같은 느낌을 가지고 뭔가 저거 잡으면은 대박 칠 것 같은데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제가 물어봤을 때 아, 그 사람이 실세래 뭔가 나오면 나오지 않겠어? 라는 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물어볼 건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막연하게 뭔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취재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게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네. 그냥 그 사람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들이 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약간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그 문고리 뭐 약간 그런 것과 비교해가지고 얘네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정치시켜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물어보시면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잘못 물어보면 다 역풍 부는 겁니다. 국민이 뭐 질문 김문재 많고 기자는 하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대통령이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언론이 뭐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어디든 다 통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꽤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여권 안에서도 초기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들을 하는 분들 저도 꽤 많이 만나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볼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9월 초에 인사수석과 인사수석실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상당 부분 이관되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야당의 전략적인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 뭐 지금은 이제 실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안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고 더 이상은 알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정권에 더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재 기자는 그러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뭐 당의 일임한다라는 것인데요. 당에서도 이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증감법, 증언감정법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 아까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 왜 국회의장이 아니고 법사위원장이지? 법사위와 관련되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데 법률 담당이라 그러니까 상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지금 이것을 제지했고 이제 그 제지가 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전반적인 법사위에서의 어떤 급 브레이크 거꾸로죠. 그러니까 급발진하는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소급 적용 문제와 연동이 돼가지고는 그 부분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여야의 협상 문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는 이제 증언했던 것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 사후적으로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만에 하나 소급 적용 문제 때문에 위헌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알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빼는 과정에서 하나 더 넣는 것이 이제 법사위원장 몫의 이런 말이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제동을 또 건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왜 법사위원장으로 설정을 했을까? 그 발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당의 그립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전국에 대한 지배력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설계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수당을 접하고 있고 법사위가 또 워낙 전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추미애 우원식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자리를 놓고 보았을 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이 주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고발이든 모든 절차가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올라가게 되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여야의 그 목소리 모두 들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막 야당들이 또 와서 항의도 하고 뭐 또 의장실 찾아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따라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 보겠다, 조금 더 속전속결로 처리해 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이제 법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속도감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속도감도 조금 더 정밀감이 중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원식 의장의 제동이 좀 그래도 다수 여론에 좀 먹힌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법사위의 중심이 되는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라든지 이제 여당의 핵심 인사들의 사고의 핵심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전쟁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꽤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당 지도부와 그리고 법사위 사이에서의 온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주 내내 표출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의 인식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쟁 중이라고 하는 그 인식 차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본인 정치에 연관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빼놓지 않고 나오긴 하는데요. 그 인식 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좀 요인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조희대 청문회는 열리긴 열리는 거죠, 오늘? 네, 어제 잠깐 이게 또 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말들이 돌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오늘 또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또 뉴스밸류에서 묻힐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당내 혹은 대통령실의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하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온다. 그래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순은 뭘까요? 국정감사를 청문회급으로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뭐 바로 고발이나 내지 어떤 대법원으로 뭐 찾아가는 거나 이런 건 없고. 뭐 항의 방문 정도는 또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퍼포먼스는 원래 하던 거니까. 네. 네. 근데 우선 오늘 청문회에서 뭐가 조금 그래도 뭐 차분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폭로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조희대 한덕수 회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본질이 그 당시에 이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법 파동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조금 더 이렇게 펼칠 수 있을지를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맹탕 청문회다라는 보도가 도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뭔가 그래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들 이 사람들이 뭐 주요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주당끼리 지금 어쨌든 판을 벌이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했는지, 이 청문회가 국민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자리인지를 명징하게 잘 드러내주게 되면은 앞으로의 사법개혁 같은 것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기점이 하나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고요.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는 끝난 거죠? 네, 일단은.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 있잖아요. 네. 의원들은 정말로 열의에 차서 저요 하고 손 들고 하는 겁니까? 시켜서 하는 겁니까? 손 들고 하는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시켜서 합니까? 대부분 시켜서 하죠.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상임위의 간사다. 피할 수 없죠. 그 상임위 관련 법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잘하고 싶어도 아니 잘할 수가 왜냐면 없는 제 상황. 뇌리 속에 남아 있는 필리버스터는 박근혜 정부 그때 이제 그 테러 테러방지법 방지법 할 때 이제 필리버스터 도입다고 이제 그렇죠. 처음에 했던 예. 그때는 되게 열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이 네,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누가 몇 시간을 했네 뭐 했네 뭐 했고 보도도 엄청 나왔던 건데 요즘 뭐 거의 보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권 가져오고 나서 테러방지법을 건드렸느냐 이 부분은 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논외로 하고 네. 어쨌든 그때는 결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자체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가 있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원 한 명 한 명이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들 열의에 차가지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역사에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열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도 높았고 기록으로 많이 남았고 화제도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열 몇 시간을 했던데. 박주민 의원은 기록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열의가 없으면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시간을 뭘로 채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필리버스터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필리버스터로 뉴스 한 줄 나오려면은 그 필리버스터 하는 와중에 진짜 완전히 그 어깃장 놓는 이상한 말을 하든가 아니면 시간 기록을 깨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뭐 그래도 내가 필리버스터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저 무도한 이재명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프레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 홍보를 하려면은 시간이라도 오래 버텨야죠. 그거 얘는 딱히 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라 결국은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요새 많이 거칠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전장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리버스터이고 그렇다면 단 한 줄의 문장을 기억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 기록을 깼다 정도 박수민 의원과 김은혜 의원 정도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야당으로서 좀 아픈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대중한테 기억되게 하는 그 테러 방지법 관련된 민주당의 그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 진선미 의원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국가의 의심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서 지금 이 국정원의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뭐 물론 이제 뭐 야당 시절은 아니었긴 하지만 여당 시절에 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 한마디는 주진우 의원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실언을 했던 발언 말고는 딱히 없어서요.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주진우 의원은 본인이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고 언론이 왜곡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지난주에 홍익표 의원이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미국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데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이다. 다르다. 이걸 같이 놓고 왜냐하면 그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뭘 해도 된다. 노래를 불러도 되고. 그 요리책 읽고 뭐 이런 게 뭐 미디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춤을 춰도 되고 예. 뭘 해도 하여간 의사 진행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여야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그러니까 표결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까 표결하면 지니까 표결 자체를 최대한 늦추는 식으로 그 마지막 저항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이 필리버스터 수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성경책을 읽든 전화번호를 읽은 사례도 있거든요. 쭉 하면 나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다. 근데 잠깐 요즘 전화번호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꽤 전이죠. 아무튼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그런 사례도 어떻게든 좀 지연시키는 것도 다 허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대해 토론을 하는 거라 하면 법에 대한 이야기로 의제를 한정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필리버스터 요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고 사실 그때도 야당은 좀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여야 입장이 바뀌니까 서로 또 이제 원래 선 풍경이 달라지면 또 입장도 바뀌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시사인이 조사를 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매년 하는 거죠, 이게? 네, 저희가 추석쯤에 하고 있고요. 이게 시계열로 쌓이다 보니까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조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야 어때니까. 예. 가장 신뢰하는 현재 활동 정치인 조사가 있네요. 근데 먼저 이 조사 기여를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조사 예. 기여를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조사 기간 의뢰 기간이 시사인이고 조사 기간은 한국갤럽이고요. 조사 일시는 2025년 9월 14일에서 16일.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은 가구 유선전화 RDD 및 휴대전화 RDD 병행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7.9%,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가장 길었죠. 신뢰하는 현재 활동 정치인.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재밌게 봐야 될. 이게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떠올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러면 노출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 순으로 가지 않겠어요, 보통? 네, 뭐 그러긴 한데 이제 과거에는 또 비교해 보면 덜 그런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또 재밌게 볼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정청래, 장동혁, 이준석, 김문수, 한동훈 순.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국갤럽이라든지 다른 정례조사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관식으로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제 1위가 이재명 대통령 18.6%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2, 김문수 전 장관이 2, 한동훈 전 대표가 1.8, 그리고 서영교 지금 의원이 1.3, 나경원 의원이 1.3,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2, 김민수 최고위원 1.2고요. 물론 모른다가 가장 많긴 합니다. 41.5. 이렇게 놓고 보면 1점대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죠? 인지도가 그게 그 특정, 긍정적이든 네, 부정적이든 하여간 뉴스를 많이 탔던.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당장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1000명 중에 지금 1.2라고 하면 12명 아, 그렇죠. 예, 12명이 되는 이긴 거죠.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우리 김은지 기자가 이제 특별히 뽑은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그 각 당의 대표의 그 신뢰도에서 결국은 그 세대 성별로 차이가 나는 경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도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신 구간에 가장 크게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그 나머지 축 중에 하나가 2030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온전한 반민주당층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향성들이 계속 좀 보인다라고 하는 걸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 조국 대표에 대한 불신도 그리고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또 그룹이기도 합니다. 2030에서 네, 남성에서. 네.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2등 정청래, 3등 장동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두 당 대표가 자기 정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한데. 아, 예.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충분히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숫자도 저희 자세한 내용을 시사인 기사에서 보시라는 이야기를. 또 영업 멘트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다 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딱 하나 좀 재밌게 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각 당 대표들한테는 신뢰도 점수를 여쭤봤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한테 0점을 준 사람들이 4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불신이 강하게 있는 집단들이 강과하다라고 네. 하는 것도 점점 우리 정치 한 경향성으로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대표에 대한 얘기는 기사에서 보시는 기사에서 것으로. 뭐야 이거? 너무 다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미끼 질문 좀 던진 거잖아. 그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약간 조금 풀어주셔야 약간 그러니까. 그래야 더 기사도 더 많이 클릭하게 되고 그러는 거 지금부터 질문 안 해 아니겠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갈리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런 각 지지층에 따라 가지고는 완전 신뢰와 불신이 온전히 갈리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면 네. 정청래 대표가 걷는 노선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가 걷는 노선도 그렇고 그냥 그 중립적 표현을 쓰면 되게 선명하잖아요. 그죠? 선명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그거는 함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지를 한번 보고자 했던 건데 개봉박도다 이거죠 지금. 네. 못 알려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양 대표만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노선을 점점 더 강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런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이번 저희 조사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각 당 지지층의 어떤 신뢰도가 완전히 갈린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만이 아니라요. 헌재 그리고 특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위기의식과 고민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거기에서 기대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정당 신뢰도는 어땠어요? 정당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가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0에서 4점까지가 불신 구간이고 이제 5가 평균, 6에서 10까지가 신뢰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 2021년부터 4점대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4.93으로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4점대 같이 유지하다가 지금은 이제 2점대로까지 떨어졌습니다. 2.96.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저는 가장 흥미로운 거는 양극화가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이제 1.1을 받고 이제 순위로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김민수식의 정치가 먹히고 있다라는 방증인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일요일에도 대규모 집회도 했잖아요. 경찰 측 추산 1만, 국민의힘 추산 15만 그 집회에서도 현장에 가보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환호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환호보다 큽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에 향한 어떤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그거가 있어요. 장동혁도 부족하다. 역시 김민수가 제일 시원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이다에 좀 길들여진 지지층 중심으로 이제 당들이 재편되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현상들이 쭉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당대표 신뢰도도 그렇고 이런 최고위원 신뢰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당분간 이 추세를 거스를 만한 반등 포인트가 있느냐 이건 또 물음표라서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간식에서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 전당대회에서 혜성같이 등장했던 이게 대중한테는 그런 인사인데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이름을 이렇게 알렸다 그리고 이름을 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주는 시그널이 뭐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인을 참고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그 장외 집회 그 참가자 얘기했으니까 제가 또 사소한 거에 종종 꽂혀갖고 대구 집회 때 주최 측 추산 7만, 네. 경찰 추산 2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5만, 경찰 추산 1만. 어떻게 간극이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봤을 때 이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던. 서울 경찰과 대구 경찰의 차이인가요? 이게 경찰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주최 측의 어떤 생각의 차이입니까? 뭡니까? 아니, 저는 약간 결론을 미리 이건 저희 정말 추측입니다. 결론을 맞춰놓고 숫자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사실은 대구 집회에서 7만인데 그 2배 정도의 숫자를 해야겠다라는 목표치를 애초에 가지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경찰 추산은 또 절반으로 줘야 돼. 아니 근데 현장 저는 동대구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현장을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인파가 뭐 당연히 많긴 한데 15만인가는 약간 좀 물음표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추측입니다. 아마 각 당협별로 몇 명의 당원들에 대해서 그 올려 보내라는 식의 어떤 이제 권고들이 있었을 거고 각 당협에서 이제 할당들을 이렇게 맞췄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걸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15만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는 있겠다. 다만 근데 현장에서 그날 이렇게 도로를 점에서 쭉 길게 늘어서 있는 그 줄이 15만이었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만이었을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만보다는 조금 많았겠죠. 1만보다는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이런 식일 때는 주최 측과 경찰 측 추산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왔는지를 가늠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서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추산과 그리고는 주최 측 추산이 너무 차이가 커서 이게 중간으로 평균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이 가까운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광화문에 이제 그 정강훈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또 집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인원수와 이렇게 사진을 좀 비교해 보면 좀 가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사소한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의 결론은 시사인을 참고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